바로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FOMC 있습니다. FOMC 25bp까지 금리하겠다라는 인하 확률은 지금 100%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50bp 얘기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국 채권 주식시장에 좀 그래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98년 러시아 외환 위기로 헤지 펀딩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키고요. 은행 시스템의 저리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서 금융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고 장기 금리가 하락한 지금이 금리를 낮추는데 적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 상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내년 말까지는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방적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1987년, 98년도에도 모두 시장이 경기 하락을 막으면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리스크 자산인 주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투기적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다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이런 금리 인하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1년 뒤 경기 후퇴 확률을 산출하는데요. 지금은 경기 후퇴 확률이 33%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시할 금리 인하는 예방 접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예방 접종의 목적은 완벽하게 병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병의 증세를 가볍게 해서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예방적 금리 인하도 조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떨어뜨리고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바닥은 얇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방접종은 여러 번 맞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방적 금리 인하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후퇴 확률이 얼만큼 빠르게 후퇴하느냐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을 딱 보니까 신흥국에서도 금리 인하 도미노 현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가 다시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신흥국 주가는 또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완화로 정책 기조를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한머니들이 신흥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경상수지 흑자, 물가가 안정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명목 GDP라든지 매출액, 이익률을 가지고 신흥국의 일주당 순이익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EPS가 80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로 둔화되지만 2020년에는 94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16.8%로 모멘텀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SCI 신흥국 주식의 그 12개월 뒤에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현재는 그 12.1배까지 올라왔지만 2006년도 이후의 평균이 12.3배를 밑돌고 있고요. 2014년 중심 레인지 상단인 12.5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내년 말 EPS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한 12.5배로 적용하는 게 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그 현재 신흥국 증시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지난 주말 대비해서 10% 정도 연말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국면에서도 오늘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또 소재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세계 반도체 주가가 3주째 IT 쪽은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의 경기 회복은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감은 여전히 그 큰 상태지만 반도체 가격만은 현재 계속 상승세를 좀 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SMR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을 상당히 그 밝게 보는 전망 보고서를 냈고요.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회사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바닥, 그리고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후에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투자 판단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는데요. 투자은행들이 이 이후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잉 재고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구글과 같은 미국의 7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출 허가를 적절한 시기에 화해에 대해서 내주기로 했던 것도 호재가 되는데요. 결국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조정 국면을 충분히 거치면서 하락할 위험이 지금 후퇴한 상황이고요.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반도체 가격은 좀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올라와야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실리콘 사이클 반등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미중 수요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가 되고요. 또 반도체 주가의 2개월 뒤부터 실리콘 사이클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PC나 스마트폰에 관세가 좀 부과가 된다든지,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서프라이 체인이 좀 무너진 게 실리콘 사이클 이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그 반도체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PC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5G, 인공지능, 그리고 3월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새로운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이클을 초월하는 슈퍼 사이클로 유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5G 면허를 1년 앞당겨서 내주면서 통신 기업들의 직접 투자 80조 원 정도가 지금 조기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2,800조 원이 넘고요. 또한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닥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미국도 5G 서비스가 올해 시작되고 2023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강하게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FOMC 그리고 뭐 반도체 경기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이번 주에 또 다른 축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상하이에서 열린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네, 아직은 기대감을 넘는 성과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베이징 대신 중국이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연다는 것은 조금 대담한 전략 변화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과 정치는 별개라는 점을 이번 회의 장소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협상 중에는 자신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상하이라는 상징성도 홍보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하이는 2013년 자유무역 시험구가 처음 개설이 된 이후에 최초의 증시 개방 정책인 직강통이 여기서 시작됐고요. 최근에는 중국과 나스닥 시장이 커튼판의 거래도 시작된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되어 있는 그 상하이에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탐사 분야의 시장 개방 그리고 외자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던 만큼 외자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협상단의 구성을 보면은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온건파인 왕쇼원이라고 하는 상무부 차관 대신에 대미 강경파로 알려진 중산 상무부장을 직접 선수를 교체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이는 역사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 소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중국을 그동안에 꾸준히 압박해왔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협상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진짜 불꽃 튀는 본격적인 협상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미중 무역 간의 협상 제2막이 이제 오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쟁점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무역 협상의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민영 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주는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열강으로부터 받은 간섭의 아픔 때문에 미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기술 도입 측은 계속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조례 조항에서 삭제,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중국 시장까지 내줬던 것은 양질의 노동력, 거대한 시장, 싼 원료,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했던 때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거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취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중국 법 제도를 준수하라는 자세로 지금 상당히 좀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무역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90일 이내 구체적인 진정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 부과 외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농업 보호 장치인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도 박탈할 수 있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이번 주에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